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우리 합격의 법학원 PSAT 자료 해석 강의를 시작할 강호균 강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반갑고요. 아,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네, 근데 또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이런 어떤 시험만큼 또 확실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도전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어떤 시험에 도전해서 합격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힘든 것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고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요즘 뭐 일반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 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마음 먹고 도전하시는 그 기회에 반드시 열심히 해서 합격하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해석인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뭐 자료 해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자료 해석이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료 해석 문제를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숫자가 많이 나오고 또 계산도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수학이냐? 솔직히 그렇지 않죠. 수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이 자료 해석 문제를 가져가면은 이거 수학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잘 못 푸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우리 자료 해석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뭐 사칙 연산이라고 그러죠.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잘 못하시더라고요. 잘 못합니다. 예, 그 이유는 수학에서는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수에 대한 어떤 그 개념과 상당히 막 철학적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뭐 일상생활이라기보다는 직장생활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수많은 자료들을 여러분이 정말 읽고 해석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의 이제 차원의 자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숫자가 나오느냐?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자료들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 PSAT 합격하셔가지고 그 현장에 공무 현장에 가셔가지고 근무하실 때 숫자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정말 많이 만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지금 뭐 신문을 펴도 대부분 중요한 자료들은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문제지 뭐 이게 어려운 뭐 수학 문제가 나온다 뭐 이론이 나온다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자료 해석을 잘 못한다. 뭐 자료 해석을 포기한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수학이 아닌데. 뭐 굳이 수학이라고 하면은 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게 나온다고 해서 수학이냐? 뭐 그건 아닌 거죠. 뭐 나 이게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럼 여기 여러분 고등학교 어떻게 다니시고 그렇죠? 대학은 어떻게 가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혀 마음에 좀 그런 수학이라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뭐냐?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라는 어떤 뭐 자료화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정확하게 읽고 어떻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논리 문제다 간단하게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논리 문제인데 숫자로 되어 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수학이라는 부담감을 덜어내시고 접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뭐 이 자료 해석에 대한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자료 해석의 12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뭐 토익 시험 봐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영어를 되게 잘하면 토익 시험 성적이 높을까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반드시 비례하느냐?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특징이 있죠. 시험이라는 특징.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분도 어떤 토익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적응이 안 돼 있으시면 상당히 헤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영어 잘한다 해도 또 토익 책을 사가지고 또 공부를 또 하시고 그 토익의 유형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PSAT도 똑같습니다. 뭐 자료 해석이든 뭐든 나는 원래 자료 잘 아는데, 난 수학을 잘하는데, 난 숫자 잘하는데 한다고 해서 갑자기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하면 뭐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고 내공이 쌓이시면 고득점 할 수 있겠지만, 뭐 처음부터 그냥 난 수학을 잘했고 학교 때 뭐 수학을 잘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이다, 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먼저 파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맞춰가지고 그 양 형식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 하시고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합격하면 되는 건가요? 맞죠, 맞기는. 근데 만약에 10년 걸려서 합격했다. 난 20년 걸려서 합격했다. 그것도 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되게 훌륭한 분들인데, 뭐 예전에 막 우리가 사법고시 막 이런 거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20년 공부해가지고 되시고. 그 옛날에는 뭐 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게 좀 의미가 많이 없는 게 됐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건데. 뭐 제가 뭐 그러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최소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좀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뭐 빠른 시간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합격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를 좀 우리가 누리고 막 이런 게 우리의 목표지. 뭐 주구장창 공부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형과 방법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워드 타이핑할 때 독수리 타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독수리 타법으로 아무리 빨리 쳐도 몇 타까지 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독수리 타법으로 여러분 연습하시면 한계가 있습니다. 10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하는 타이핑 연습을 하시는 것처럼 방법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생님 저는 독수리 타법으로 뭐 500타 나와요. 막 저는 독수리 타법이 좋아요.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시험에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100%는 아닌데 본인의 고집을 내세우시는 분들은 이 시험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데 끝까지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시행착오를 이미 거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거친 시행착오는 나는 안 거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안 따라하고 내 고집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는 한번 내가 더 빠른 방법, 그렇죠? 더 빠른 어떤 그 길들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으로 오신 거니까 본인의 어떤 경험들, 특히 여러분 성인이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앞에 강사의 강의에 어떤 강사의 풀이법을 여러분이 좀 따라한다. 난 자존심 상해. 나는 따라하는 거 싫어해. 난 내 스타일이 있어. 여러분 뭐 성인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 시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어질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뭐 저 같은 강사들이나 아니면 뭐 교재를 집필하신 분들이나 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따라하려고 좀 노력해 보시고 해보시는 좀 노력이 필요하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12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파악을 하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무작정 뛰어드는 것보다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제시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여기 실수라는 말이 나오죠. 실수는 뭡니까? 그냥 뭐 어려운 수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그 대부분의 숫자들은 실수죠. 그냥 뭐 저기 시간 뭐 10분, 20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자료 해석에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금액이 있죠. 그렇죠? 뭐 몇 천만 원, 몇 억, 그렇죠? 인구수 몇 천 명, 뭐 몇만 명,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된 표라는 거죠. 표는 뭡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표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아주 숫자가 들어가 있는 표인데 그 표에 대한 문제가 아주 베이스 기본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 문제. 그러면 단일과 복수는 뭐냐? 이 표가 하나 나오면 단일 문제, 그 다음에 2개, 3개 나오면 이제 복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 세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수 단일 표를 공부하시고
그러면은 그게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 특징들만 공부하시면 효율적이겠죠?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비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실수는 뭐고 비율은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비율이 맞거든요. 자, 비율은 뭐 우리나라 인구 중에 남자가 몇 명이다, 여자가 몇 명이다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자는 몇 퍼센트, 남자는 몇 퍼센트. 그렇죠? 그다음에 중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다. 중학생 전체가 몇 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중학생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비율이 궁금할 수 있는 거죠. 비율이 주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 비율 단일표, 비율로 된 단일표, 그다음에 비율 복수표 역시 비율 단일표를 공부하신 다음에 복수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추가로 공부하시면 쉽겠죠. 그렇죠. 이걸 묶어서 보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요 1, 2, 3, 4를 여러분 마스터 하셨으면은 실수 플러스 비율은 뭐 쉬운 거죠. 내가 1, 2, 3, 4를 다 마스터했는데 5번 실수 플러스 비율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실수를 알았고 그다음에 비율을 알았는데 실수 플러스 비율은 난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를 우리가 한 세트로 여러분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6번이 이제 보고서 유형입니다. 보고서 유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실무에 필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뭐 보고서가 일단 제시가 되고, 그렇죠? 그럼 이 보고서를 하나 쓰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한 백업 자료들이 있잖아요. 뭐 스몰 a, 뭐 스몰 b, 스몰 c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잘못된 것을 고르라든지, 아니면은 빠진 것을 고르라든지, 아니면은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으면 쓸데없는 것은 무엇이냐든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보고서 유형이라는 거죠. 보고서가 제시되고 이제 반대로 어떤 작은 자료들이 제시가 되고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 빠진 것은 무엇이냐, 아니면 쓸데없는 게 들어간 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제 보고서 유형. 보고서를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학생 뭐 실무 경험이 없으시다면 학생이었으면은 보고서 써보셨잖아요. 뭐 연구 보고서니 뭐 그쵸, 레포트 같은 거 그랬을 때 그 근거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보는 보고서죠. 그다음에 조건 적용형은 뭐냐면은 표가 역시 제시되고 있는데 이 표에 대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붙는 거예요. 뭐 조건 영어로 뭐 if라고 하죠. 만약에 이런 조건에서는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표를 해석하는 것과 어떤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보는 거죠. 그다음에 순위형은 말 그대로 이 표에서 순위를 매기는 거죠. 순위형. 이 순위형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귀찮은 문제가 되죠. 귀찮죠. 왜냐하면 순서를 하나하나 매겨야 되니까 뭐 항목이 뭐 2개, 3개면 편한데 막 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막 20개, 25개 이렇게 쫙 나열해 놓고 뭐가 1인지 뭐가 2위인지 막 이런 걸 물어보면 상당히 좀 귀찮다. 근데 여러분 자료 해석 문제에서는요. 막 귀찮은 거 여러분 이런 거를 싫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료 해석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피세트 시험을 보는데 뭐 자료가 뭐 2~3칸짜리 이런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시험 문제를 내고 어떤 그 자격 능력을 평가하시는 그런 출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최소한 막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20개, 30개 되는 긴 자료가 제시되기 때문에 좀 귀찮은 것들은 여러분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귀찮은 걸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있진 않아요. 여러분 뭐 어떤 강사님들 중에는 뭐 모든 문제를 다 아주 막 뭐 쉽고 간편하게 풀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있고 결국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좀 시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순위형 같은 경우가 전혀 어렵지는 않은데 상당히 귀찮은 문제. 여러분이 꼼꼼하게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네, 다음에 9번은 이제 누적 자료형인데 이 누적 자료형 같은 경우가
뭐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안 쓰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누적 자료형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어느 장소에 한 번 가본 사람, 1회 방문한 사람, 이 몇 명 A명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2회 방문한 사람이 B명 있다. 그렇죠? 3회 방문한 사람은 C명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1회 방문한 사람 역시 A인데요. 2회 이하로 방문한 사람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된다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B가 아니라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회 이하로 방문한 사람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왼쪽 자료들이 누적되어서 표시되는 게 누적 자료인데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랴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표를 많이 안 봤어요. 실제 여러분이 보고서나 이런 데는 누적 자료들이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헷갈려요.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적 자료를 보시고 저는 이걸 이제 넷 자료라고 하는데 넷 자료 차액이라고 할까요? 사실 근데 이 누적 자료를 보고 이 넷 자료를 여러분이 추론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넷 자료를 보고 역시 누적 자료를 추론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추론합니까? 2개, 2회 이하로 한 사람이 A 플러스 B다. 그러면은 이 2회만 방문한 사람은 어떻게 고르느냐? A 플러스 B에서 다시 A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B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제시하고 3개 이하로, 3회 이하로 방문한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A 플러스 B를 이런 식으로 추론을 여러분이 해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게 있나? 이러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문제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누적 자료는 조금 까다롭다. 조금 까다롭다.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만 보시면 이것도 풀 수 있는 건데 처음엔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포형 자료라는 게 있는데 이 분포형 자료라는 거는 이 표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여기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축. 근데 실제 어떤 실제적인 정보를 주는 축은 한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에 A, B, C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한쪽은 뭡니까?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기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실제 정보를 준다기보다는 이 실제 정보에 대한 어떤 보충 자료들을 제시하는 이런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분포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실제 중요한 어떤 기준이 2개나 3개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수학에서는 X축과 Y축으로 표시되죠? 여기 X축, Y축. 그러면 지금 정보가 지금 2개인 거 아닙니까? 2개. 예. 그랬을 때 어떤 여기 해당하는 어떤 점들. 그렇죠? 이 점들은 여기 보면은 X1, Y1. 여기 X2, Y2. 그래서 X3, Y3 해가지고 각각의 점들은 2개의 정보를 함께 포함하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2개, 딱 2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어떤 내용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화되는 것이 분포형 문제가 되겠고요. 계산형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좀 귀찮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분들이 잘 푸는 문제 계산이라는 게 복잡한 무슨 함수 계산, 방정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요거 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야 할 자료들을 많이 제시하고 빨리 풀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좀 이렇게 문제를 내는 분의 어떤 트릭이 있다면은 주석이라고 그러죠. 단 아니면 가로 아니면 당구장 표시, 별 표시 해가지고 밑에 단서들을 붙여놓고 요걸 빼먹지 않고 계산하는지까지 조금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까다로운 문제가. 네. 그 다음에 아이디어 플러스 수적 센스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수적 센스예요. 센스. 여러분 센스는 어떻게 하면 좋아집니까? 센스 학원 다니면 센스가 좋아지나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1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형이 아닌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래부터 타고난 수적 센스가 좋다. 발음이 안 되네. 타고난 수적 센스가 좋다. 그러면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잘 푸십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런데 내가 뭐 좀 수적인 센스가 좀 딸려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해도 잘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이 해도 센스가 갑자기 안 생긴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분들하고 놀 때도 좀 센스 없고 좀 엉뚱한 말 하는 친구는 그렇죠. 안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절망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좀 그런 유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처음에는 요 1번부터 5번까지를 그렇죠? 첫 번째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실수, 비율, 또 혼합 이 표를 마스터하겠다. 이걸 목표로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6번부터 보고서부터 조건 적용형, 그 다음에 순위형, 그 다음에 누적자료, 분표, 계산형까지 여기 조금 또 특이한 개성이 있는 자료들을 내가 마스터하겠다. 그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수적 센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많이 보니까 센스라는 것도 결국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많이 보시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마지막 12번에 수적 센스에 도전하시는 게 좋겠다. 처음부터 나는 이런 문제, 내가 이런 문제 잘 못 푸니까 이런 문제만 모아가지고 막 공부하겠어. 계속 본다고 해서 물론 계속하면은 이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언젠가는 되겠지만 아주 비효율적이다 봐요 저는. 앞에 자료 제시 그 어떤 문제 유형들을 먼저 여러분이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12번 마지막 세 번째 아이디어 수적 센스를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유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까? 사실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이 이걸 하나하나 암기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많아서 못한다, 어려워서 못한다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실수 단일표 또는 그림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주구장창 개념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표는 A 기업의 콘텐츠 유형별 매출액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 제목을 항상 표에서는 잘 보셔야 돼요.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A 기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유형별 그렇죠? 매출액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유형이 위쪽에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밑에 우리가 궁금한 자료들이 제시가 되는 거죠. 왼쪽은 뭡니까? 구분이죠. 구분. 연도로 구분했네요. 연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지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실제 정보를 제시하는 영역은 이 영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그 자료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어렵지 않죠? 또 한 가지 이제 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위죠. 단위. 단위는 항상 이 우측 상단에 괄호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단위는 아무리 사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7, 4, 4, 100만 원, 공이 3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 3개마다 천 단위마다 이렇게 컴마를 찍는 여러분이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거를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컴마가 2개면은 100만. 그렇죠? 하나면은 1000. 3개면은 9개니까 10억이 되는 거죠. 1 있으면 10억. 그렇죠? 그래서 2개 있으면 100만. 그다음에 그 앞에 세 자리면은 억이 되는 거죠. 7억 4,400만. 그래서 우리가 100만이 있고 앞에 세 자리 나오는 이 억 단위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더 큰 단위도 많이 다룰 수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억 4,400만인데 답에 정답에 744 해놓고서는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는 문제들 그렇죠? 그다음에 74만 4천이다 해서 단위 안 봐가지고 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문 사이에 살짝 껴놓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문제 그런 문제 나오면 너무 고맙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대로 단위를 보지 않아가지고 틀린다 그러면은 세상 억울한 거죠, 그렇죠? 네, 우선 판단 사항 보기. 우선 판단 사항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보면 일단 이거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이거 그냥 딱 보시게 이거를 체크하고 넘어가게 여러분 몸에 아주 습관을 들이라 하는 부분이 이제 우선 판단 사항입니다. 일단 연도가 나온 경우는 시작과 끝을 잘 보라.
예. 왜 그렇습니까? 지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단위 뭐 제시된 기간 중에 가장 앞선 곳, 가장 마지막 곳,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한다는 거죠. 해가지고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제목만 잘 읽어도 그 표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뭐 거의 99% 이상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목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 밑에 이 선택지에서 어떠한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이 좀 제목만 읽고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약간 선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또 복수표에서는 제목이 더 중요해요. 이제 복수표 나올 때 복수 여러 개의 표가 나오는 문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말씀 단위 확인 우측 상단 가로하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항목별 값과 그다음에 전체 합. 제가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표를 만약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A, B, C 그다음에 여기 개 해가지고 여기 값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합친 게 당연히 이거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이 개라고 나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A, B, C 지역 한 다음에 전국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A 지역과 B 지역과 C 지역을 합한 것이 전국의 값과 반드시 같아야 됩니까? 아닐 수 있죠. 여기 서울, 경기, 인천 나오고서는 전국 나온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게 전국이라고 하면은 경상도,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은 화가 나죠. 서울, 경기, 인천만 대한민국이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실제로 이런 것처럼 자세히 안 보면은 마치 이게 합인 것처럼 그냥 본인이 생각 결정을 해버리시고 문제를 풀었을 때 오답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가 나오면 이게 전체 합이 요 밑에 총개와 같은 건지 아닌지 살짝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확인을 하실 때 막 꼼꼼하게 다 더해야 됩니까? 그러면 좋죠. 근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을 때는 대충 맨 앞에 자릿수라든지 1의 자릿수만 봤을 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 정도 파악을 하시고 어느 정도 한 80% 이상 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뭐 매년 자료구나. 이런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죠. 제목은 뭡니까? 콘텐츠 유형별 매출액이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단위는 100만 원.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3종 센트라고 그래 가지고 이 아무튼 제목하고 단위는 아주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연도 기간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가지고 많이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부분합과 전체 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음원, 영화, SNS를 합친 것이 전체냐 해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뭐 우리가 다 더할 필요는 없지만 100의 자릿수만 봐도 그렇죠. 200, 100, 300 하니까 600이 되죠. 600에다가 보니까 여기 30, 70만이 넘어가니 아마 700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700이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정도 파악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대충 이게 전체가 되겠구나 아니구나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기에 뭐 기타 그렇죠? 기타 또는 뭐 다른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생략이 된 거지. 생략이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퍼센트를 이게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할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아니면 이게 가장 낮은 것은 SNS인데 가장 낮은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수 자료에서 선택지 유형, 선택지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첫 번째 실수값의 대소 비교. 뭐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뭐 74가
64보다 크다.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이거 당연히 큰데, 그렇죠?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위 표에서 뭐 2017년 예를 들면은 아까 표를 보면 뭐 2007년 그렇죠? 게임의 매출액은 그렇죠? 2006년 뭐 음원의 매출액보다 크다. 뭐 2007년 게임의 매출액은 음원의 매출액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작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뭐 OX 문제랑 똑같다고 보는 거죠. 각각의 선택지들은 하나하나 OX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실수값의 경향성. 경향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증가하는 경향, 감소하는 경향, 증가 감소를 반복한다. 매년 증가한다. 매년 감소한다. 몇 년도와 몇 년도는 경향성이 같다 다르다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많이 출제되는 거죠, 실제로. 그다음에 실수값을 이용한 비율 산출. 이것도 뭐 제일 정말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뭐 전체가 뭐 50인데 그쵸? 이 중에 30이었다.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냐? 뭐 50% 이상이냐? 이하냐? 뭐 쉽지만 이해는 그런 식의 이제 비율 산출. 그다음에 실수값을 이용한 산출 비율의 항목 간 비교. 어느 것이 비율이 더 높다, 낮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의 것은 대속 실수값을 가지고 대소 비교했다면 이건 두 번이 들어간 거죠. 실수를 비율로 일단 바꿔서 그 비율 간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죠. 그다음에 실수값 간의 격차 대소 비교. 격차라는 건 뭡니까? 차액. 그렇죠? 20에서 30으로 커진 것과 30에서 40으로 커진 것의 그 격차는 10씩 격차가 나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죠? 전년 대비 또는 지정 기간 대비 증가압률 계산. 이게 뭐 굉장히 뭐 제일 많이 나옵니다. 6번이 아무튼 전체 뭐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다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중에 3번과 6번을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수값을 이용한 비율 산출 보면은 보시면은 전체가 744일 때 영화가 371이다. 그럼 이게 전체 대비 2005년에 전체 값에 대비 영화는 몇 프로냐 이렇게 뭐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50%뭐 이상이다. 아니면 50% 이하다. 초과다. 미만이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50%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 744분의 371 곱하기 100 했을 때 이게 50보다 큰 숫자가 나오느냐 적은 숫자가 나오느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눠주면 되는데 여러분 이걸 언제 우리가 이거 나눗셈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빠르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744의 분의 몇을 어떤 값을 취할 때 우리가 50이 되는지 그걸 먼저 따져보면 더 쉽겠죠. 여러분이 50%라는 건 다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절반 아닙니까? 절반? 그럼 744의 절반이라는 거는 몇이 됩니까? 뭐 744 곱하기 2분의 1 하셔도 되고 나누기 2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으로 나누면 3, 7, 2네요. 3, 7, 2가 50%예요. 31이네? 그럼 50%보다는 낮은 거죠. 50% 미만, 5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나는 나눗셈이 약하다 그러면은 뭐 나눗셈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371 곱하기 반대로 2를 내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742가 되죠. 아, 2배를 했는데도 744가 안 돼. 그럼 50%도 아니다? 아닌 거죠. 2배를 해서 740보다 올라가야지 50% 이상인 건데 2배를 했는데도 안 돼. 그럼 얘는 50% 미만이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빠르게 눈으로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2 나누기 2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6번 직전 대비 또는 직전 기간 대비 증가압률 계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반드시 뭐 아주 직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 2005년 대비 2007년 그렇죠? 그다음에 전 기간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느냐 증가압률을 계산하라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371에서 391까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만큼 늘어났죠? 20만큼. 그러면은 증감량은 20인데 증감량이 아니라 증감율이죠. 비율이라는 건 항상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비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있어야지 그 중에서 얼마가 늘어났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장사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뭐 공부를 했으면 좋습니다. 그럼 작년에
뭐 지난번에 봤던 모의고사에 비해서 이번에 몇 프로 성적이 올라가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너 매출이 몇 프로 늘었어?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몇 프로 늘었냐고? 뭐 언제를 기준으로 내가 뭐 10년 전에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야? 어저께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거야? 작년을 기준 아니 뭐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몇 프로 늘어나는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준은 항상 여기 대비라는 글자 우리 뒤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 앞에 나오는 기간이 이제 대비가 되는 게 있어 2005년 대비니까 371에 비해서 20만큼 늘어나니까 기준은 37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71분의 20이 곱하기 100 했을 때 이게 몇 프로냐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주관식으로 이게 몇 프로인지 쓰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선택지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게 뭐 10%보다 높다 또는 10%보다 낮다 뭐 이런 식의 선택지에 우리말로 10% 이상이다 10%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10%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겁니까? 371분의 x 곱하기 100 했을 때 10이 나오는 것, 뭐 여기 10이 나오는 것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계산할 필요 있을까요? 여러분 100의 10%는 10이죠. 20의 10%는 20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371의 10%는 얼만큼입니까? 371의 10%라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소수점이 원래 있잖아요. 점 0, 0, 0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점을 앞으로 하나만 옮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7.1. 그러니까 100의 10%는 왜 10이 되는 겁니까? 여기 있던 소수점이 여기로 옮겨져서 이거 생략되니까 10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수학인가요? 예. 그래서 37.1이 10%인데 이 20은 37.1보다 작잖아요. 그럼 10% 미만, 그렇죠? 10% 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 초과다, 10% 이상이 나왔으면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10% 이하다, 10% 미만이다 나왔으면은 옳은 보기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자, 두 번째. 실수, 복수표 또는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실수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실수표가 몇 개 나온다? 2개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앞에 실수표를 잘 공부하셨으면 그러면은 실수 단일표를 잘 공부하셨으면 실수 복수표에서는 이게 복수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이하는 것이 좋은지 주의사항만 여러분이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표가 2개 나왔죠? 예, 표가 2개. 뭐 앞에는 뭐 이건 하나는 논이고 하나는 받치고 뭐 그러네요. 나머지 단위라든지 내용 똑같습니다. 이쪽엔 지역, 그다음에 면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이 표, 뭐 어려운 게 없죠. 네. 자, 그럼 우선 판단상 우선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제시된 자료의 제목 및 이게 별 3개입니다. 이게 별 3개 복수에서는. 물론 앞에 단수에서 공부했던 것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뭐 단위 확인하고 다 중요한데 복수로 나왔을 때는 제목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 선택지들이 있다고요. 선택지들이 뭐 1번부터 뭐 4번까지는 5번까지는 있는데 표가 여러 개예요. 2개도 아니고 표가 A, B, C 3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택지를 하나 읽고 위에 자료를 확인해서 이게 동그라미인지 X인지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A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B에서 찾는다든지 C에서 찾는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럼 빨리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선택지에서 제시된 주어를 보시고요. 주어를 보시고 이 각 표들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을 보시고 그 제목으로 빨리빨리 이건 A에 대한 질문이구나 이건 B에 대한 질문이구나 C에 대한 빨리빨리 찾아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요? 어떻게 보면 시험은 이제 뒤로 갈수록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뒤로 갈수록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풀었느냐 아니냐 이걸 판가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필요한 자료를 찾아가는 거 빨리 쓸데없는 자료는 과감히 버리는 것 그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 단위 확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자료들 간의 관계 그럴 수 있죠. 위의 자료와 아래 자료를 연계해가지고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는 거죠.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된 항목 간의 값의
합과 전체 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똑같 주석이 있는 경우에 특정 조건 유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1번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죠? 예, 제목 및 단위하게 해가지고 하나는 논이고 하나는 밭인데 예를 들어서 선택지에서 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표 2번에서 막 찾고 안 찾고 그렇죠? 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표 1번에 찾고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 벌써 시간 낭비가 있다. 선생님 그 시간 낭비 얼마나 돼요? 그래봤자 몇 초인데 여러분 몇 초에 여러분 한 문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끝날 때.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제목 먼저 파악하시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가시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선택지는 어떤 식으로 제시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수값 간의 대소 비교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A에 있는 값과 B에 있는 값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대소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빨리 찾아 동그라미 치고 그렇죠?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 헷갈리지 않고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그다음에 실수값 간의 순위 판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게 가장 높고 어느 게 낮고 몇 번째고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실수값을 이용한 비율 산출 똑같죠. 그다음에 실수값을 이용한 비율의 대소 비교, 실수값 간의 격차 대소 비교. 사실 나올 수 있는 선택지는 단일표나 복수표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표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 자료를 얼마나 빨리 찾아가느냐.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엉뚱한 데서 찾고 있고 뭐 그것도 심지어는 내가 잘못 찾았다는 것도 모른 채 거기서 막 답을 찾아가지고 막 오다 X다 판단해가지고 막 하기 시작하면 이제 꼬이는 겁니다. 예, 제대로 찾아가는 게 핵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제 비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율. 비율의 단일표 또는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이 실수표와 비율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 합이 이 비율에서는 물론 여기 단위도 뭐 퍼센트로 나오지만 핵심은 합이 항상 비율에서는 10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퍼센트에서는 최대한 많은 게 100%잖아요. 그렇죠? 그 넘어가면 이상한 거죠. 넘어가면 이상한 거죠. 200으로 나왔다. 이건 비율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목이라든지 단위 자체를 제목에서도 여기 보면 값이 거주 구역별 성인 인구 분포라고 하면 나오지 이게 비율이라고는 안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단위도 만약에 제대로 안 봤다. 근데 표만 보고 합이 다 100이야. 그럼 이거 비율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율, 단일표 또는 그림의 우선 판단 사항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뭘 판단해야 되느냐? 제시된 자료의 단위 확인. 뭐 이거는 그냥 표 나오면 단위 확인은 그냥 여러분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호흡처럼 진짜 표가 나왔다 그러면 단위 확인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준값의 계산 기준 판단. 죄송합니다. 비율값의 계산 기준 판단. 그렇죠? 전체를 뭐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비율을 판단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근거로 이걸 나누고 있는지 기준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비율값을 실수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3번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비율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출제자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뭡니까? 비율을 가지고 실수값을 유추해낼 수 있느냐. 반대로 아까 실수값에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수값을 제시하고 그 비율을 이게 몇 프로인지 알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반대로 비율이 나오면 이제 비율값을 가지고 실수가 이게 몇인지 실제 금액으로는 몇인지 네가 계산을 해낼 수 있는지 라는 부분을 물어본다는 거죠. 선택지 유형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비율값의 대소 비교. 여러분 비율값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50%와 20%가 있다. 어느 게 더 많은 겁니까? 그럼 50%가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헷갈려요. 선생님 실제로 어떤 게 더 큰지는 모르잖아요. 실제로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 선택지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잘 봐야 돼요. 실수값이 50%가 20%보다 실제 값이 더 크다 하면 틀린 거지만 이 50% 자체가 20%보다 큰 거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뭐 중국의 남성 인구가 만약 48%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남성 인구는 전체 인구의 49%다. 그러면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남성 인구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죠. 비율이 높은 나라. 아, 진짜 남자 수가 우리나라가 더 많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중국이 당연히 많죠. 중국은 뭐 이거 절반이라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비율은 우리가 높다는 거죠. 비율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소 비교 가능하고요. 조사 대상 전체 중 특정 내용 판단. 그렇죠? 특정 비율이기 때문에 특정한 내용 판단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조사 대상의 실수값 유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건 뭐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항목 간의 비율값의 격차. 그다음에 가정의 적용. 만약에 어떤 가정을 뒀을 때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3번하고 5번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조사 대상의 실수값 유추인데요. 뭡니까? 값이 거주구역별 성인 인구 분포가 나오고 단위 %인데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B지역의 남성 인구 수는 여성의 3배 이상이다 했을 때 여러분이 아주 그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 비율 문제인데 실제 인구 수가 나왔네? 아, 이건 몰라. 이건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요? 비율이 나왔어도 이 B라는 한 동일 지역 안에서는 이 비율이 곧 실수값과 1대1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이 실제 인구는 여기가 500명이었어. 예를 들어서 실제 인구 500명이었다. 그러면은 남성 인구는 몇이 됩니까? 5가 되니까 5, 8에 40, 4 올라가고 7, 5, 35, 390명?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여기는 5 되니까 5, 1은 5, 1은 5, 5, 20, 5, 20 해가지고 110명이 되겠네요. 퍼센트를 해주면 당연히 이게 78%. 그렇죠? 이게 22%. 이게 변하면 이상한 거지. 이렇게 계산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3배 이상이죠? 3배 이상이잖아요. 22 곱하기 3, 66이니까 3배 이상이면 실수도 그에 따라 3배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배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요 같은 B라는 이 구역 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전체가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전체 인구 500명을 똑같이 먹기 때문에. 맞지요? 그런데 만약에 달라져서 A와 B를 비교한다. 그래서 뭐 비율적으로는 A가 높은데 실제 여성의 인구 수가 A가 더 많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 선생님 아까 또 비교할 수 있다면서요. 응? 58이 그렇죠? 22보다 크다. 맞죠? 예, 퍼센트 숫자만 봤을 때는 맞는데 실제 여기는 인구 수잖아. 인구 수. 그렇죠? 만약에 이 58%가 우리나라고요. 만약에 77%가 중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인구가 뭐 5천만이라고 했을 때 58% 해봤자 뭐 2,500만. 그렇죠? 조금 넘겠네요. 3천만 될까요? 그런데 중국은 10억 인구라고 봤을 때 22%면 벌써 2억이 넘어가요. 2억이. 우리나라 인구를 100% 해도 2억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 A와 B가 다른 영역을 가지고 퍼센트를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실수값을 유출해서 대소 비교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율표가 나왔을 때 실수값으로 유추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보고 비교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비율 복수표 또는 그림은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